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황수철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아까 제가 실시간 확인을 해보니까 한 180명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조금 빠져서 140분쯤 되는데요. 고맙습니다. 계속 끝까지 앞으로 4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다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질문이 많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대담에 참석하신 세 분께 짤막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종환 회장님께 온 질문들 다 전달했으니까 좀 감안하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로 농촌 태양광의 이제 난개발과 관련된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 난개발을 하지 않고 지역 갈등을 해소하면서 농촌 태양광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역사회 내에서도 권하고 있듯이 농업인 또는 지역 주민들이 주민 참여형으로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업을 공동으로 하시거나 또는 개별 사업을 각자 하시더라도 어떤 관리라든지 공동의 사업 기획들을 공동으로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럴 때 저는 이제 앞에 사례에서도 제시가 됐듯이 보성 농협의 농협이 좀 중심이 된다든지 어찌됐든 전체를 기획하고 좀 같이 추진해 줄 수 있는 주체들을 설립 포함해서 진행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각종 거리 규제라든지 인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외 조항들을 인정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할 경우에는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첫 번째 방법일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두 번째 방법은 조금 더 공공주도용으로 추진을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출자해서 공기업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업 조직을 만들고 농업인들은 여기에다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출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출자를 하고 지자체에서 유휴 부지라든가 또는 활용도가 좀 낮은 한계지들을 좀 개발을 해서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공유를 하고 난개발도 방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추진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크게 주민 주도형하고 공공 주도형으로 이렇게 좀 지역에 맞게 추진을 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푸드 플랜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우리 길정순 위원장님, 앞서 우리 대담하실 때 다 보셨겠습니다만 말씀을 워낙 잘하시고 커트를 하지 않으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시간을 좀 잘 조절을 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은 조절할 건데 질문이 4개가 있어가지고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이 지역 공동체에서 순환 체계가 푸드 플랜에서 중요할 것 같은데 도시에서 먹거리 생산이 잘 안 되지 않냐,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도농 상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촌과 함께 공적 조달 체계 안에서 이제 우리 농민들이 소중하게 잘 키워낸 생산해낸 먹거리를 도시에서 안정적으로 소비해 주실 수 있는 체계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단순히 개인 간의 거래라기보다 서울시에서 2017년부터 준비해서 실행하고 있는 도농상생 공공급식처럼 이제 도시에 있는 지자체들과 농촌에 있는 지자체들이 정책적으로 좀 연결할 수 있는 틀들을 많이 만들면 좋을 것 같고, 간혹 가다가 도시농업
을 가지고 서울 시민의 먹거리를 자급해보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기도 하고 해서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푸드 플랜이 정부 주도로 해야 되냐? 당연히 정부 주도로 하는 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푸드 플랜이 정책 의제로 들어왔고 정책 의제화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뭐 일부 긍정적인 평가들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만 또 반면에 이제 민간 거버넌스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먹거리 관련한 주체들이 충분히 이제 성장을 하고 그 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먹거리 전략 수립 체계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거냐? 사회적 경제 조직만 먹거리 주체인 건 아닙니다. 먹거리 관련한 주체들은 사회적 경제 조직을 비롯해서 다양한 주체들이 있으니까 함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민간이 준비가 되었을 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정책의 과정들을 함께 나갈 수 있는 준비들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식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은 뭐냐? 음식물 폐기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웨이스트, 버려지는 쓰레기, 폐기 뭐 이런 거고 하나는 로스거든요. 그래서 생산해서 소비하는 단계에서 낭비되어지는 먹거리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이제 다양한 푸드 플랜 안에서 같이 되고 있는 거고요. 뭐 가정에서의 식생활이나 단체 급식소에서 식생활과 관련해서는 이제 잔반을 줄이고 음식물 로 인해서 발생한 폐기물들을 자원화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하고 있는 거고 낭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쁘고 잘생기고 당도 높고 이런 과일만 주로 소비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 못생기고 조금 상처가 난 농산물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유통될 수 있는 체계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 질문은 시민이 푸드 플랜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나 교육은 어디서 하냐? 일단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 먹거리 시민대학이라고 해서 먹거리 전략과 관련한 그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온라인 수업하면서 과제도 나가고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하드하게 그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사례가 있고 뭐 서대문구라든지 전국에 이제 푸드 플랜을 수립한 지역들 중에 푸드플랜 아카데미라는 형태로 해서 먹거리 전략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 지역의 먹거리 현황들을 좀 공유하면서 먹거리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미정 선생님이 제가 아는 그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주하시는 곳에서 먹거리와 관련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그 정지영 부장님. 예. 네, 한 세 분이 질문을 해주셨고 질문 내용은 4개인데요. 일단 그 먼저 두 개 질문해주신 분에 대해서 이제 좀 답변을 해드리면 일단 지역 종합센터가 예전 15년 전에도 이제 농협이 언급했던 거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또 답글로 이런 다양한 일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과 연계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게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 그 개념상의 뭐 정확한 개념을 푸는 거에 목적이 있다 보기보다는 사례에 대한 소개에 좀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좀 설명을 못했는데, 저도 이 질문해주신 분과 유사하게 제가 마지막에 뭐 지역협동조합 복합제휴 플랫폼 뭐 허브라는 말을 했듯이 그런 연계나 연계 협력 방안이 더 좋은 그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을 해주신 게 그런 이제 지금 존업농의 이탈, 그래서 이제 농축협의 그런 경제사업의 포지셔닝이 어정쩡해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해결책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뭐 이번 주제랑은 약간 결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판매 사업이 농협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거를 뭐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농축협의 역량 강화 이제 뭐 연합회 조공법인 만들거나 이제 경제지주의 연합회적 그런 성격을 갖춰서 대행하는 역할을 만들고 그런 게 중요한데, 이번에 제가 발표한 거는 좀 판매 사업 외에 또 농협이 또 할 역할도 많다라는
라는 거를 그냥 좀 이제 설명하기 위해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이 좀 말씀을 해주신 거는 좀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가 계속 수익 모델 하니까 계속 농협이 그렇게 이제 뭐 돈을 영리 추구 뭐 수익 모델에 집착해도 되는 거냐라는 저는 질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수익 모델을 얘기했던 건 어쨌든 협동조합은 인적 결사체이면서 사업체입니다. 이게 사업체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적자는 보면 안 된다. 적자는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지역 개발이나 그런 걸 위해 투자하는 사업들은 좀 이런 좀 복지 유형으로 갈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최소화해야지 이게 좀 확장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질문을 주신 분들이 원하듯이 그런 최소한의 수익 모델이 갖추어졌을 때 그런 공익적 사회적 기능을 농협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입장에서 그런 거를 조금 더 지금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해 네. 드린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시간이 뭐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15분이 지났네요, 벌써. 예. 우리가 지금 40분 중에 15분을 썼습니다. 2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예,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주신 질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를 해서 나중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토크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 들어보셨습니다만 농촌사회 대변혁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핵심 키워드별로 논의가 대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지금부터 논의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오늘 참석한 분들을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원래 자료집에 안내 나갔을 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정섭 박사께서 토론자로 참석을 하시도록 그렇게 예정이 돼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가 되셔서 부득이 참석을 못 하셨고 대신에 더 훌륭한 분을 저희가 급히 섭외를 해서 모셨습니다. 나중에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우리 신근정 선생님부터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근정입니다. 지역에너지전환 전국 네트워크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데요. 지역에너지전환 전국 네트워크는 지금 석탄과 원자력 같은 대규모 발전원으로부터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중앙집권형 에너지 공급 체계를 지역주도 분산형으로 바꾸자고 하는 시민사회 단체들, 풀뿌리 조직들,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만든 연대 네트워크입니다. 경기, 인천, 충남, 충북 을 비롯한 10개의 광역 지역에 현재 지역 네트워크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 단위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다양한 공론장을 만들고 시민들을 교육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숨은 그림 찾기. 예, 갑자기 불려 나왔습니다. 아침에 긴급 호출을 받고 나왔는데요. 황 박사님, 우리가 그 대한농정 얘기한 게 벌써 10여 년 되죠. 2011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저는 어쨌든 그때 저 같은 경우는 30대 때는 공부를 했어요. 그 공만답시고 이제 유럽에서 90년대를 보냈고 돌아오면서 그때 돌아오니까 이제 IMF가 터지고 또 FT 시대가 뭐 열린다고 해가지고 좀 이제 새로운 길을 좀 새로운 방식으로 좀 농업 농촌을 위해서 일을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지역 아카데미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설립 운영을 했었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주로 이제 농촌 정책과 관련된 또 그 정책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일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정책을 재현하는 일들을 많이 했었었고요. 그러다가 그렇게 또 40대 50대 초반을 보내고 나니까 이제 뭔가 좀 현장이 너무 답답해서 좀 이렇게 대안을 모색하는 일을 이제 우리 황 박사님이나 우리 지역 농업 네트워크 식구들, 뭐 브랜드쿡이라든지 이런 지역 활성화 센터 분들이랑 같이 이제 논의하다가 이제 대안 찾기 그 일들을 같이 했었었죠. 사실 2011년도 우리 첫 대한농정을 준비할 때는 이 행사 수개월 전에 수백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해가지고 분과별로 논의를 한 결과를 발표하는 아주 굉장히 큰 행사였었죠. 그래서 무려 한 500여 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그 어느 기관이 했던 행사보다도 더
규모가 크고 관심이 컸던 그런 행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농정을 제안하고 뭐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정치적인 활동에 이제 관심을 안 가질 수밖에 없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2012년 대선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별 성과가 없었는데 어쨌든 지난 대선 때 약간의 역할을 하는 바람에 현재는 저는 이제 대통령 직속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었고, 얼마 전까지 농특위의 사무국장 일을 맡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아카데미에서 이제 고문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베이비 부모 세대로서 마찬가지로 은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어쨌든 내년에 본격적으로 좀 농사를 한번 접으려고 농장 조성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이어서 우리 김경환 이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역농업 네트워크의 협동조합의 영남협동조합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경환입니다. 저는 아마 오연수 박사님이 돌아오신 그 시기 무렵부터 해서 지역농업 네트워크에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1999년도부터 우리 농업의 대안을 찾는 활동들을 현장에서 지금 해오고 있고요. 2010년도에는 제가 이제 영남으로 내려가서 영남 지역에 조금 접근해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기농기촌 관련된 분들 만나면서 깨닫게 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경남 거창읍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다가 거창읍으로 간 게 귀촌에 해당하더라고요. 저도 귀촌인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좀 더 많은 관심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초기에는 그 지역농업 네트워크에서 지역의 농정이라든지 그리고 농협 그리고 농산물 유통이라든지 상품화 브랜드화 등에 관심들을 많이 두고 관련 일들을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푸드 플랜이라든지 또 농촌 공간이라든지 좀 새로운 영역의 관심들을 좀 가지면서 영남 지역의 농업 농촌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또 현장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세 분의 지금 전문 영역이 어딘지 잘 드러났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 세 분께 각자 3개의 질문을 미리 좀 드렸습니다. 먼저 우리 신근정 선생님부터 해서 짤막하게 3개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기후 위기, 에너지 전환 관련된 이야기에서 사실은 다 나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고 굉장히 어떻게 말하면 급진적인 대응 전략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신근정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농업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과 국가 전체에 이르기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정말로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된다는 동의와 공감이 중요할 것 같아요. 농촌 지역에서는 특히 이제 농산물 생산 과정의 탄소 감축, 그리고 농촌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의 탄소 감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수반되어야 되고 되게 많은 비용이 투자되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럴 때에 어쨌든 온실가스 기후 위기가 현재 심화되고 있고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고 하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인프라를 개선시키거나 제도를 바꾼다거나 비용을 투자하는 일에 대해서 동의와 공감을 얻기 어렵거든요. 아까 이제 앞선 발제자들께서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농촌의 기후위기 대응이 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례를 들면서 태양광이 난개발되고 경관을 해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사실 우리가 골프장을 보면서 펜션 단지를 보면서 아니면은 그 산악에서
관광 호텔 같은 게 들어서는 걸 보면서 경관을 해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걸 난개발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여튼 그게 예쁘지 않으니까 싫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가 냉장고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예쁘지 않으니까 싫다. 그래서 안 쓸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태양광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태양광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공감대 자체가 형성이 안 된 상황인 거고 여기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경제적 유인책, 제대로 된 에너지 비용을 우리가 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상쇄하기 위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을 우리가 부담한 적이 없어서 사실은 이런 인식들이 생긴 거거든요. 이런 동의와 공감이 먼저 진행이 되어야 할 때 그때 이제 되게 많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한살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소비자와 그다음 도시의 소비자와 농촌의 생산자가 같이 만나서 여러 차례 생산 지역에서의 재생에너지 생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고 함께 동의해서 햇빛발전 협동조합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그 농어촌 물류창고 같은 걸 이용해서 태양광을 생산하고 그걸 수익금을 같이 나누는 이런 활동들도 되게 많이 했고 실제로 지방정부 주도로 재생에너지 생산을 해서 농민의 소득을 높이려는 활동들도 굉장히 많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사례로 받아들여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이제 동의와 공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저는 이제 농촌 농업에 계시는 분들의 정책적인 효능감, 재생에너지나 온실가스 감축을 했더니 이런 부분이 좋아졌다. 내 삶이 어떻게 더 나아졌다라고 하는 그 정책적인 효능감이 저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는 어쨌든 경제적인 유인책에 대해서는 앞선 발제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실제로 따뜻해졌다. 이제 난방 비용 같은 경우에 그래서 온수를 쓰기가 편해졌다. 그리고 여기 유지 보수가 쉽다라고 하는 어떤 정책적인 효능감이 있어야 사실 이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느껴지고 그래야 예쁘다 안 예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과정이 되어야지 농촌 농업에서 온실가스 감축도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절절히 공감되는 말씀, 특히 예를 들어주신 말씀이 아주 딱 그렇게 깊이 와닿습니다. 그 말씀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런 그 노력들이 중앙정부보다는 지금 지방정부 중심으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기사나 이런 부분을 봐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뭐 최근 뉴딜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들이 있는지 조금 간단히 소개해 줄 때가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사실은 뉴딜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린 뉴딜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어떤 경제적인 새로운 일자리나 경제 활성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지역사회나 특히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지역사회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뉴딜 하나로 해결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 해왔던 일들을 보면 17개 광역지방정부가 이제 국가가 국가에너지 계획을 짜고 17개 광역지방정부는 전부 지역에너지 계획을 짜게 됩니다. 이 안에 재생에너지 확산이 같이 들어있고요. 여기는 농업, 농촌 다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26개 기초지방정부도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고 지역 에너지 계획을 짜게 됩니다. 여기 안에도 당연히 이제 도시계획처럼 마찬가지로 농업, 농촌도 포함된 에너지 전환 계획을 짜죠. 뉴딜은 사실은 이 일련의 과정 안에 사실은 들어가 있어야지 이게 제대로 된 정책이고 탄소 감축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의 뉴딜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앙정부가 짜고 있는 뉴딜의 일부분을 가져다가 디지털 뉴딜과 이제 그린 뉴딜을 접목해서 그걸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전북 같은 경우는 농업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건립한다고 하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수소연료전지를 중점적으로 요즘 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폐열을 활용하는 농사법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류유통을 스마트화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충남 같은 경우는 농업이나 산업의 연료를 LNG나 LPG로 바꿔서 이제 석탄이나 석유가 가스로 바뀌면은 온실가스가 좀 감축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경남이 뭐 스마트팜, 혁신밸리, 스마트 양식, 뭐 메탄 배출 저감 사업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뉴딜로 농업 농촌을 바라보지는 않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디지털화해서 새로운 어쨌든 기업들의 수익을 만들어줄 것인가 여기에 오히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네. 오히려 뉴딜보다는 그 안에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의 기본 계획이 이미 있으니 이걸 활용해서 뉴딜 사업으로 좀 포장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금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나중에 마무리 말씀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예, 김경환 이사장님께는 두 가지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그 푸드 플랜 뭐 질문에서도 나왔지만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데 우리 김기영 이사장님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컨설팅 활동도 이제 뭐 하시고 그랬을 텐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푸드 플랜 정책에 대한 뭐 총평이랄까 이런 부분 조금 앞으로 뭔가 좀 개선해야 될 지점이 뭔지 조금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현재 저도 지금 영남 쪽에서 관련된 푸드 플랜 수립 관련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좀 이야기들을 좀 풀어볼까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들의 푸드 플랜이 본래의 취지를 잘 살리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푸드 플랜을 우리말로 풀어 쓰는 것부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기도 하고요. 또 그 과정들은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푸드 플랜을 풀 때 그 앞에 반드시 저는 지속 가능이라고 하는 부분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푸드 플랜을 하고 있는 여러 세계적인 도시 국가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 현재의 그 푸드 시스템이 이 글로벌 푸드 시스템, 신자유주의에 어떤 기반한 그런 글로벌 푸드 시스템이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폐해들 때문에 먹거리와 관련된 지속 가능성이 상당히 위협받고 있다라는 위기 의식 속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사실 어찌 보면 기후 변화와도 사실은 연계가 되어 있고요. 먹거리 분야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들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푸드 플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속 가능성이다. 그러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사실은 현재 상태에 대한 반성과 위기 의식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푸드 플랜을 시작하고 있는 많은 지자체들이 과연 우리 지역 내의 먹거리의 생산과 유통과 소비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어떤 사안들이 지속 가능한 건가라고 하는 반성 위에서 이 푸드 플랜 수립을 시작했냐라고 봤을 때는 조금 의문점이 드는 거죠. 사실 푸드 플랜을 시작한 많은 지자체들이 보면 뭐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 사업이니까 연계된 사업을 받기 위한 거라든지 또는 뭐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단순한 뭐 배경 이런 데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실제 담당자조차도 본인이 이 푸드 플랜을 왜 수립해야 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것을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목표 의식 이런 것들이 사실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배경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푸드 플랜을 접근하는 시각에서 상당히 보면 좀 대립적 시각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도시 지역에서는 뭐 도시에 있는 시민들이 농촌에서 생산된 것을 먹어주는 뭐 기계냐, 또 반대로 농촌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로 또 소비자들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의 어떤 도시와 농촌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 이 간에 어떤 약간 대립적 시각들이 좀 사실 존재하는 것들이 사실이거든요. 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지금 먹거리의 지속 가능성의 위협이라는 것은 인류의 문제잖아요. 도시민의 문제, 농촌에 계신 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인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호 배려하고 또 같이 좀 일을 만들어가는 그런 호혜성들이 필요한 영역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대립적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제 먹거리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푸드 플랜에서 먹거리 기본권과 지속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이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빈곤층에 대한 시혜성 복지 차원에서 그냥 접근하는 거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서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앞서 우리 그 신근정 선생님도 그렇고
결국 새로운 에너지 전환, 푸드 플랜, 미래에 대한 새로운 어떤 준비 과정에서 인식이나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 그런 전제가 있어야 이후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아마 정책적인 측면에 대한 반성과 평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오연석 선생님께는 뭐 그동안 앞서 소개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촌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이 고민도 많으셨고 특히 최근에 농특위 사무국장으로서 실제 그런 이제 농전 개혁을 주도한 뭐 이런 경험도 있으신데요. 지금 농촌 정책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하는 부분을 좀 먼저 짚어주시고 이어서 앞으로 미래의 농촌 정책은 어떻게 가야 될 건가 하는 부분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지만 조금 짧은 시간에 잘 요약해 주시기 기대합니다. 네. 제가 뭐 나이 들었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은 나이가 들다 보니까 뭐 이렇게 문제점을 이렇게 얘기하고 막 비판하고 지적질 이런 걸 별로 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게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새로운 농촌 정책의 방향 이런 거 얘기하려면 기존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해야겠지만은 어쨌든 농촌 정책에 대해서 특히 2000년대 이후죠. 2000년대 이후에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말기 또 노무현 정부 출범했던 그 시기에 어쨌든 국가적으로는 농정이 농산물 시장에 개입을 해서 즉 가격을 지지해 준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농업을 지지하는 것이 여의치가 않게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모색하다 보니까 이제 농촌 정책이 등장하게 됐고 마침 또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1980년대 미국에서는 그 레이건 대통령 또 영국에서는 마가렛 대처 이 두 양반이 뭐 신자유주의 막 주도하는 바람에 전 세계 농업 시장이 자유화를 이런 물결이 일었었고 거기 이제 휩쓸린 거 아닙니까? 그러다 그 반성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가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반성한 게 이제 지속 가능 사회 또 지속 가능 농업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촌 정책 뭐 이렇게 그 얘기가 됐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도 솔직히 그 2000년대 초반부터 굉장히 많은 그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어요. 아마 그 농촌 정책 측면에서 보면은 아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농촌 정책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저렇게 시도해본 나라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졌었고 물론 시행착오도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지적받을 만한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 과정에서 현재 농촌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굉장히 그 신선하고 참신하고 또 새로운 정말 그 현장에서 노력하는 많은 컨설턴트들 비롯해서 뭐 지역 리더들 또 정책 기반자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양성됐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새로운 이제 모색해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앞에서 또 그 농촌 재생에너지를 다룰 때나 뭐 로컬 푸드를 다룰 때 지적하신 것처럼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농촌에 새롭게 요구되는 그런 사회적 요구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즉 경제적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좀 순환 경제 시스템을 만들자. 그것이 먹거리가 됐든 또 에너지가 됐든 간에 뭔가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순환되는 순환 경제 시스템을 조금씩이라도 좀 더 확충해 나가자라는 거 어떤 경제적으로는 어떤 순환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거. 근데 환경적으로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5천만 인구를 먹여 살리려다 보니까 이 우리 자연 생태계가 특히 농업 시스템이 굉장히 과부하게 걸리는 게 사실이고 이게 그 세계 최고 수준의 그 부하가 지금 걸려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게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좀 생태적 다양성이 좀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 환경적 접근이 좀 강화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직불제도 개편하고 해왔던 것이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아까 우리 모두의 그 개조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가 세 가지가 돈, 건강,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가치관으로는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결국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뭐죠? 고독사, 무연고, 자살률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관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것이 은퇴 연령을 앞둔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30, 40대보다 더 젊은 친구들이 새로운 가치, 그러니까 부모가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거부하면서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고 그 가치관을 구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농촌 공간을 이제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싹틀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정책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그런 여건들을 좀 룸을 좀 많이 만들어주는 정책들이 좀 지역 중심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이야, 시간이 진짜 짧으네요. 예,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실 말씀들은 제가 볼 땐 다 나온 것 같고요. 특히 오늘 공감의 중요성 그리고 새로운 인식을 위기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인식 이런 부분의 중요성. 그러면서 방향은 순환, 환경 보호와 감축, 생태적 다양성, 가치관의 변화 이런 부분 키워드들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내일 저희가 농촌 쪽은 또 중점적으로 또 검토할 시간이 있고요.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 좀 못하신 말씀이 좀 있으실 텐데 한 3, 40초 정도 그것도 훈련입니다. 아주 저희 우리 신근정 선생님부터 짧게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농촌에 사는 80대 할머니가 하루에 20kg씩 연탄을 갈면서 난방을 합니다. 제철이 아닌 농산물을 위해서 열도 많이 쓰고요.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전기에 국한되어 있고 열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재생에너지를 선택할 권리, 적절한 냉난방을 할 권리, 기후위기 재난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할 권리를 갖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의무나 변화에 대한 수동적인 대처가 아니라 지켜야 되는 의무, 나의 권리로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재생에너지랑 마찬가지로 농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 국민한테 농촌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이것이 지금까지는 농촌에 뭐 고령화가 되고 있다, 뭐 소득이 천천다, 뭐 이래가지고 정책이 나왔지만 그것이 아니라 농촌 공간이 앞으로는 이승만 시절에는 이랬지 않습니까? 뭉쳐야지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랬는데 지금은 아마 코로나 이후에는 흩어져 분산된 형태의 어떤 그런 삶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전 국민이 자기 생애 주기에 어느 시점에는 농촌에 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이렇게 느끼게끔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어떤 농촌 정책이 펼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김경환 이사장님. 네, 아까 지역 농협과 관련된 좋은 사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관련돼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농협이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있는 것 같고요. 기존의 농업에 대한 경제적 관점에서 농촌과 농민에 대한 관심을 조금만 돌린다면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할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고 충분히 관련된 영향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례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됐죠? 예, 우리 지속 가능한 농정 포럼은 농촌 사회의 대변혁을 꿈꾸고 있고 꿈꿀 수 있고 그리고 꿈은 실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못다한 얘기는 내일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